라오스를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또 잠시 뒤에는 이시바 일본 총리와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서 한일 관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한 아세안 정상회의 결과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아세안 10개 나라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정상회의는 어제부터 사흘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세안 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하고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아세안과 관계를 맺은 지 35주년 만에 최상위급 파트너십을 수립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은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 나갈 것입니다. 한국은 아세안 중시 외교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오는 11월 한 아세안 첫 국방장관 대면 회의를 열고 내년에 한 아세안 싱크탱크 다이얼로그를 출범해 통상 환경에 대한 대응을 공조합니다. 또 앞으로 5년 동안 아세안 출신 학생 4만 명에 대한 연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분야로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네, 이어서 한일 정상회담 언제 시작됩니까? 네, 오늘 오후에 열리는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정상회의 이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 취임 뒤 9일 만에 첫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일 정상이 이른바 셔틀 외교 취지를 이어간다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며 관계 발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수교 60주년을 맞는 내년에 한일 관계가 어떻게 새 출발을 할지 얘기를 나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아세안 회의에 참석하며 일본뿐 아니라 캐나다, 호주, 라오스, 베트남, 태국과 양자회담을 하며 외교 행보를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독대 보도가 오늘 아침에 나왔죠. 그런데 한 대표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한 대표는 검찰의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수사를 두고서는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독대가 성사되면 김 여사 문제가 핵심 문제로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아침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 소식이요.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나 봐요. 지금 여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아직 두 사람 독대를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 구체적인 소통은 없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보궐선거 지원차 방문한 인천 강화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에서 독대 언급이 나온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독대가 성사될 경우 김건희 여사 문제가 핵심적으로 다뤄질 거로 보입니다. 한 대표는 어제 김건희 여사 공개활동 자제 요구에 이어 오늘도 김 여사를 겨냥해 지난 대선에서 국민에 약속한 걸 지키면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여사는 당시 자신의 허위 이력 논란에 대국민 사과를 하며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한 대표는 김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도 소신 발언을 내놨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대표의 이 같은 일련의 발언이 독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한 대표가 김 여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을 내는 건 부적절하다며 대통령과 독대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전달하는 게 좋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눈앞의 이익만, 정치적 이익만 생각하다 보면 대상을 그르칠 수 있다. 좀 더 긴 호흡으로 국민과 당원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좀 생각하면서 언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네, 각종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죠. 명태균 씨. 명태균 씨 의혹을 둘러싸고서 정치권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관련 발언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대선 경선 때 친분을 시작으로 대선 여론조사를 보고하고 김 여사와는 지난 4월 총선 때까지 공천을 두고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지난 2021년 대선 경선 때 당원 전화번호 약 57만 건이 명 씨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명 씨 같은 협잡군, 정치 브로커가 국민의힘에 활개치지 못하게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명 씨를 허풍쟁이로 깎아내리면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악질적인 사기 전과가 있는 허풍쟁이 듣보잡이 정말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즉각 수사에 착수해서 반드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에 명 씨를 문제인물로 보고 접근을 차단했었는데 여권을 뒤흔들고 있다며 역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 씨의 혀끝에 윤석열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는 듯한 형국이라며 점입 가경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명 씨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에 이어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자고 나면 명태균 씨의 새로운 공천 개입 증거들이 터져나오고 명 씨의 폭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 씨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국감에서도 명태균 씨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행안위에서는 야당이 증인으로 채택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감장에 불출석한 걸 문제 삼으며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불출석한 증인 대신 국감 대상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불법성 여부를 따져 물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문제로 국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네. 근데 선관위만 이렇게 무풍지대인 것 같아요. 관련 규정이 없어 조사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조사도 안 하신 거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조사. 네. 반면 여당은 증인들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도 동행명령장을 강행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인들이 물리적으로 오늘 출석하기도 어렵다며 정쟁용 국감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거주지가 대부분 경남 지역이라 오늘 내에 동행하는 것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운 2명, 민주당이 입맛에 맞는 2명만 동행명령증을 발부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형평에 맞는 동행명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난 8월 인사청문회 일제시대 국적 발언을 두고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당시 김 장관은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해 논란이 됐는데 야당 의원들이 오늘 발언 사과를 요구하자 재차 거부했고 감사는 한 차례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여당은 야당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문제를 집중 공략했고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파고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부천에 있는 한 창고인데요. 문을 열자 이렇게 정리함이 수북하게 쌓여 있죠. 이 정리함에 들어있는 건 다른 아닌 돈다발입니다. 언뜻 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액 같죠. 서울 도심에 있는 임대형 창고에서 68억 원이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범인을 검거했는데 절도범은 다름 아닌 창고 관리인이었습니다. 자신이 관리하는 창고에서 돈을 훔쳐 또 다른 창고로 옮겨놓은 건데요. 추가로 입건된 또 다른 피의자 중에는 피해자의 지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발견된 40억 원을 압수한 경찰은 현금의 출처와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혜진 기자. 네, 임혜진입니다. 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되었군요.
네,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임대용 창고에서 현금 68억 원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겁니다. 범인 추적에 나선 경찰은 닷새 만인 지난 2일 경기도 수원에서 보관업체 중간 관리자인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저녁 7시 5분쯤부터 다음날 새벽 1시 20분 사이 고객이 빌려 사용하고 있던 창고에 침입해 현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사전 답사를 하고 범행 당일 CCTV에 잡히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돈을 창고 밖으로 옮길 당시 CCTV 하드디스크를 파손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도와 여행용 캐리어와 카트로 돈을 운반하고 보관한 60대 A씨 모친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A씨로부터 40억 1,700만 원을 압수하고 추가 피해 금액과 소재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평소 창고를 드나들었던 피해자의 지인도 절도 혐의로 입건했는데 A씨와의 관련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도심 창고에 현금을 무려 68억 원이나 보관하고 있던 것도 의문스러운데요. 출처가 확인됐습니까? 일반적으로 절도 피해금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피해자에게 반환되지만 경찰은 이 현금이 범죄와 관련된 건 아닌지 등 출처를 먼저 확인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피해자는 재작년 가을 무렵 창고를 임대한 뒤 자신이 현금을 직접 가져다 놨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현금 출처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도난 신고된 건 68억 원이지만 경찰이 압수한 건 40억 원 1,700만 원이고 A씨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40억 원가량을 훔쳤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A씨가 나머지 금액을 은닉했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씨는 내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윗선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메프 대표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검찰이 수사 착수 2달여 만에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김태원입니다. 네, 구영배 대표와 경영진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마무리된 거죠? 네, 티메프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하연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의 구속 심사가 오늘 오후 2시쯤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가장 먼저 법원에 출석했던 구 대표는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사죄드린다면서도 1조 5천억 원대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선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5천억 원대 정산대금 편취하셨다는 혐의 자체는 인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서 법원에 도착한 류하연 위메프 대표는 구속심사를 앞두고 감정이 복받친 듯 호송차에서 내리며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자신에게도 책임이 일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흑자 전환을 위해 내린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점을 법정에서 해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시죠. 좋은 회사 만들고 싶어서 복귀한 거고요. 기존 회사 대비해서 연봉도 좀 희생하고 또 1년 뒤에 흑자 만들기 위해서 신용대출도 받고 이랬기 때문에 그 과정 좀 해명하고요. 류광진 대표는 별도 입장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다만 구 대표가 큐텐그룹을 통해 티메프의 운영 전반을 좌지우지하는 구조인 만큼 지시를 받아 따랐을 뿐이고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에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배임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산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판매자들을 속여 돌려막기식 영업을 이어가며 대금 1조 5,950억 원을 빼돌린 혐의와 티몬과 위메프 상품을 큐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게 하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과 위메프에 모두 692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인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티몬과 위메프 자금 671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구속심사에서 이번 사태가 대다수가 서민, 영세업체인 판매업체들에 대해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를 입힌 중대범죄라는 점, 또 류광진, 유하연 대표 등에 대해서는 구 대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모의한 정황을 제시하며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이 구 대표 등 최종 책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한다면 AK몰이나 인터파크 커머스 등 다른 큐텐그룹 계열사에 대한 수사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라오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플러스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일본 이시바 신임 총리와 중국의 리창 총리도 참석해 아시안과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는데요. 라오스 비엔티안 정상회의장 연결해 현장 상황 보시겠습니다. 현장 보시죠. 네, 지금 화면 보고 계십니다. 네. 앞서 지난 5월이었죠. 서울에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개최되면서 한일중 협력 메커니즘이 복원됐는데요. 이를 토대로 올해 아시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아세안 플러스 3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시각 라오스 비엔티안 회의장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윤 대통령이 발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가 끝나면 오늘 개최가 확정된 한일 정상회담도 곧바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와 취임 9일 만에 처음 얼굴을 맞대게 됐는데요.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라오스 비엔티안 회의장 모습 보고 계십니다. 라오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플러스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고요. 지금은 리창 총리의 발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일본 이시바 신임 총리와 중국의 리창 총리도 참석해서 아세안과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중국 리창 총리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라오스 비엔티안 정상회의장 모습 보고 계시고요. 잠시 후에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각국 정상들에게 3분간의 모두 발언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윤 대통령의 발언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리창 총리, 중국 리창 총리의 발언이 끝난 것으로 보이고요. 잠시 후에 우리나라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각국 정상들이 3분씩 모두 발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앞서 지난 5월에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바 총리님, 리창 총리님, 또 각국 정상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세안 플러스 3 협력의 여정에서 올해는 전환점이 될 중요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4년 5개월 만에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아세안 플러스 3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일중 협력 메커니즘을 복원한 것은 더 단단한 아세안 플러스 3 협력을 알리는 좋은 신호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수립 선포되었습니다. 이로써 한일 중 3국은 모두 아세안과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완성했습니다. 한일 중 3국 협력을 아세안 플러스 3 협력과 선순환 구조로 강화해서 아세안 플러스 3를 도약시킬 기회가 됐습니다. 정상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합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린 협력보다는 경쟁과 분절화가 팽배하고 초국가적인 위협이 모든 인류의 일상을 위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아세안 플러스 3 차원의 기여를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의 아세안 정상회의 주제가 연계성과 회복력의 강화인 만큼 대한민국은 영내 자본과 물자 그리고 사람이 더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연계성이 제고되면 위기 앞에서 우리의 회복력도 좋아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정부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실효성을 대폭 제고하기 위한 합의를 주도한 끝에 올해 5월 그 결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세안 플러스 3 비상쌀 비축제에 대한 기여를 올해 2배로 늘려 식량 위기에 대비한 연계성과 회복력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나아가 캠퍼스 아시아 학생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규모를 2배로 확대해서 역내 인적 연계성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 정부는 아세안 플러스 3 차원의 협력과 기여를 흔들림 없이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아세안 플러스 3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오스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의 아세안 플러스 한일중 정상회의의 모두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아세안 플러스 3 협력 여정의 전환점이 될 중요한 회의고 한일중 협력 메커니즘을 복원하고 더 단단한 협력 신호가 될 것이다. 또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한 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일중 3국의 협력, 또 아세안 플러스 3과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것이라는 모두 발언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수도라는 별명이 붙은 곳 바로 울산이죠. 그만큼 크고 많은 기업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울산에서 이를 알리는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현장에 YTN 이슈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이민재 리포터. 네, 울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그곳에서는 울산 최고의 축제죠. 공업축제가 열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에서는 울산 공업축제가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차량 위에 한번 올라와 봤는데요. 이렇게 뒤로 보시는 것처럼 시민들이 이렇게 퍼레이드 행진을 실컷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퍼레이드를 즐기는 시민들을 보니까 울산 전역 전체가 들썩이는 모습까지 보이는데요. 울산 공업축제는 울산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축제 중 하나입니다. 이번 축제는 국내 최초 특정 공업지구로 지정한 1960년대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1960년대 왕성했던 울산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서 훈장 모양의 시계탑도 복원했고요. 태화강 근처에는 높이 8.5m의 로봇 등 산업 폐자원으로 만든 조형물도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의 꽃인 거리 행진도 함께 만나볼 수 있는데요. 공업탑 로터리부터 시청 사거리까지 1.2km 구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람객들이 즐기기 좋은 프로그램도 다양한데요. 2000대의 드론 군집쇼를 시작으로 젊음의 행진과 전국 비보이 페스티벌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행사는 물론이고요. 또 미래 첨단기술 박람회도 열리고 있어 산업도시로서의 위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는 13일에는 울산의 대표 관광지 일산해수욕장에서 4만 발의 불꽃과 1000대의 드론을 활용한 대규모 쇼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축제는 이번 달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관람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YTN 이민재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 들여다보는 정치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 당협위원장,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키워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한동훈 대표의 모습이네요. 국민 눈높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재보선이 끝난 후에 단둘이 만나기로 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독대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기자들이 한 대표에게 김 여사 관련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답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님 활동 자제해야 된다는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무슨 말씀이신지? 당초 대선 과정에서 이미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 아닙니까? 그걸 지키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가 필요하고
우리 국민의힘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원래는 한 대표가 독대를 제안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답이 없었는데 지금 대통령실발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자, 일단 10월 16일 재보선 이후에 만나기로 했다는 보도만 나왔는데 독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독대는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예, 그러나 이제 언제 하느냐, 그리고 의제를 어떤 것으로 하느냐, 디테일에 있어서는 좀 더 이제 양측에서 실무 협상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10월 16일 재보궐선거 결과가 무척 중요하다.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독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그렇군요. 그 점을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고요. 현재 대통령실에서 지금 독대를 하겠다라는 사실상의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한동훈 대표가 아닌 대통령실에서 독대를 언급했다. 그 점에 주목해야 되고요. 결국 대통령실 입장에선 더 이상 이 같은 상태로 지금 전국을 이끌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리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 전 대통령실 입장과 지금 입장이 많이 바뀐 것 같네요. 그렇죠. 그 점이 매우 중요하죠. 야권에서 지금 상설 특검 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김대남 사건에 이어서 명태균 파문까지 발생했다. 그렇군요. 이런 상태에서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를 미룰 수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렇군요. 네, 서영주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이제 좀 처지가 딱해진 쪽이 대통령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한동훈 대표가 처지가 딱했죠. 그게 지금 처지가 바뀌었다고 보세요? 바뀌었죠. 전세 역전이라고 보통 얘기가 편할 것 같고요. 어떤 사건을 계기로 바뀐 것 같습니까? 사건 계기는 최근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 108명 중에 4명이 이탈했다는 측면. 왜 그러냐면 추경호 원내대표를 따로 불러서 한동훈 대표만 빼고 우리는 하나다 외치면서 표단속을 했는데 결국에는 4표 이탈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그 이후에 배지 20명들과 당내에서 만찬을 가졌고 그다음에 원외위원장들 60, 70명과 또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움직임들 거기에 메시지가 더해졌죠. 배지들하고 했을 때는 나를 따라 주십시오. 나를 따르라. 두 번째 원외위원장들하고 얘기했을 때는 이제는 우리가 행동할 때다. 그렇군요. 이 메시지들을 보면 반격의 소막이 시작됐다. 라고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한 대로 김대남 씨 사건을 통해서 뭔가 친윤 그룹이 부적절한 일들을 벌였구나. 라는 여론의 어떤 한동훈 대표한테 유리한 상황. 김대남 전 대통령 전 행정관이죠. 그다음에 이제 명태균 씨는 뭐 지금 온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과 가깝다는 친분을 기와점으로 당내에 많은 유력 정치인들과 어떤 여러 가지 뭐 친분을 과시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거의 국정을 농락당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번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다. 독대가 성사가 된다면요? 독대가 성사된다면 그동안 독대가 성사되기 어려웠던 배경 중에 하나가 김 여사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오늘 또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자제에 대해서 공감한다. 자제해야 된다.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이슈가 분명히 논의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논의가 되겠죠. 오늘 한동훈 대표의 발언은 이제 정면 돌파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언급한 워딩을 보면 국민 눈높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필요가 있다. 검찰이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 여부를 지금 판단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친한 그룹 안에서 기소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지금 전망, 분석까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당정 갈등보다 더욱 중요한 거는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과제가 더욱 중요하다. 지금 특히 이제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재보궐선거가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선거에서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를 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면 돌파를
선택해야 된다. 그렇군요. 보고 예. 있는 그런데 거죠. 한동훈 대표가 직접 연락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 그렇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오늘 조간신문을 통해서 입장을 밝힌 건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일종의 메시지를 타진한 것이죠. 아, 그렇군요. 예. 예.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소통의 방식에는 좀 문제가 있었다. 만일 그래서 한동훈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 이랬군요. 그렇죠. 예. 본인은 직접 들은 바가 없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해외 순방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만남의 방식, 형식, 일시 이런 것들이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실 독대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슈가 독대 때 이 이슈가 만약에 논의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한동훈 대표가 제시를 했을 경우에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은 독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독대를 정말로 하겠다고 하면 절반은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답을 하겠다는 입장 표명을 한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단 독대가 성사됐다면.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참 보시면 예전에 독대를 지금 한동훈 대표가 2번 요청했는데 다 뭉개졌잖아요. 네. 그때 보시면 독대 전에 조선일보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도 거의 비슷한 메시지를 인터뷰에 녹이죠. 근데 지금은 뭐냐면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 쪽이 지금 여론이 안 좋아요. 낙다른 골목에 있는 처지가 됐기 때문에 메시지를 직접 내기 시작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메시지 센 겁니다. 예를 들면 대선 공약만 잘 지키시면 된다. 그때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활동 자제해라. 두 번째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해야 된다. 그 납득할 수 있는 결과라는 게 뭘? 기소겠죠. 누가 보더라도 주가 조작 부분들이 그동안은 뭐 개착 이용당했다고 했는데 증거들이 다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불기소했다가는 이건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 기소해란 말을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되게 센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던져놨기 때문에 대통령이 심리적 이유를 하더라도 기분 나쁘면 또 취소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사가 안 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늘 얘기했지만 공사 구분하시는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만나겠으나 감정적으로 또 이건 뭐야? 또 이거 나를 기분 나쁘게 하네 하면 독대를 다른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독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거의 95% 독대는 이루어진다. 독대는 저는 이루어질 그렇게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지금 20%의 지지율에서 벗어날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 움직임을 감당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렇군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도 그럼 보고 갈까요? 여론조사 보여주세요. 오늘 이제 MBS 여론조사인데요.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24%로 이 조사기관 조사에서는 최저치가 나왔어요. 24%, 25%에서 24%로 1%포인트가 떨어졌네요. 그런데 친윤계 권성동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대표를 좀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김 여사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하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권성동 의원 입장에선 그 같은 시각에서 한동훈 대표를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당정 갈등 차원을 넘어서서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굉장히 이제 국민적 의혹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따라서 한동훈 대표가 언급한 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을 납득시키는 그러한 대안과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군요. 박용찬 위원장께서는 정당 지지도도 오늘 잠깐 보여주실래요? 근데 요즘에 보면 정당 지지도도요. 오늘 나온 MBS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 28, 국민의힘 27 이렇게 나왔어요. MBS 조사에서는 지난 조사 때는 국민의힘이 28이었고요. 민주당이 26이었거든요.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저 조사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역전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그 여론의 방향이 완전히 물기를 지금 바꾸고 있다. 따라서 저 트렌드로 보게 되면 앞으로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은 더욱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군요. 따라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찬 위원께서는 성사 가능성이 높다. 95% 이상이다 이렇게 보네요. 정상적이라면 100%입니다. 만나야죠. 예.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를 만나지 않고 계속해서 명태균, 김건희 여사의 어떤 리스크가 커졌을 때 어차피 다시 특검이 가고 재의결을 다시 했을 때 그때 4명이 이번에 이탈했는데 4명 이상, 8명 이상이 안 나올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때 되면 다 파국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수습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과 리스크 관리에서는 만나는 게 맞으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 각종 여론조사가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낮게 나오고 있잖아요. 전광판 안 보시잖아요.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전광판을 안 보시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안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원래 그러셨잖아요. 본인은 전광판을 안 보고 본인의 갈 길을 간다라는 것인데 저는 20%대의 국정 지지도를 쭉 보면서 저희들이 매주 1%가 떨어졌다, 1% 올라갔다 하는 건데 한 가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F 학점에는요. F 플러스도 F 제로도 없습니다. 그냥 F 학점이에요. 근데 F 학점을 가지고 평가할 이유가 없는데 대통령이 그걸 안 보기 때문에 지금 평가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안 보고 있을까요? 그건 이제 우리 서영주 소장님 개인적인 견해시고 왜 안 보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여론조사를 보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본인의 소신 그리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와 그리고 이제 여론과 당의 입장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구속해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발언이네요. 지금 명태균 씨 관련한 발언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검찰이 명 씨를 빨리 구속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김 최고위원 또 박찬대 원내대표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기 전과가 있는 허풍쟁이 듣보잡이라고 봐요. 제가 보기로는 여의도에 활동하고 있는 이른바 듣보잡 허풍쟁이 사기꾼들은 4,0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최소. 검찰은 빨리 수사를 해서 지금 김영선 의원과의 동거래 문제가 밝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해서 빨리 구속을 해야 대통령이 하야를 하는지 아닌지 볼 거 아닙니까? 명태균 씨의 새치 혀끝에 윤석열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는 듯한 형국입니다. 최순실에 놀아나던 박근혜 정권의 악몽이 떠오릅니다. 자고 나면 명태균 씨의 새로운 공천 개입 증거들이 터져나오고 명 씨의 폭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해명대로라면 명태균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과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 명 씨를 왜 가만두는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네, 명태균 씨가 많은 언론사와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있고요. 근데 명태균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만나보신 적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는 분이고요. 1970년생이고 경상남도 지역에서 이제 학창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대학 졸업 이후에는 이제 텔레콤 사업을 했고 그 이후에 서울에 올라와서 여론조사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듣보잡, 허풍쟁이, 사기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명태균 씨 주장을 보면 윤 대통령 부부하고도 잘 알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력 정치인들, 여당 정치인들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남에 있는 한 국회의원 분석에 따르면 독특한 시각으로 정치를 새롭게 분석하는 희한한 촌놈이다. 그렇게 분석하기도 하고요. 본인은 선거 전략 전문가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은 이 명태균이 우리 국민의힘에 있는 유력 정치인들과 쉴 새 없이 접촉을 시도했고 그 접촉에서 성공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 이준석 대표 또
김종인 예. 전 위원장, 예. 또 뭐 오세훈 시장, 뭐 원희룡 장관, 네. 나경원 전 대표 뭐 이렇게 예. 그래서 그렇다면 명태균 씨의 무기는 무엇일까? 그 대목을 이제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명태균 씨가 이 여론조사를 무기로 정치인들 유력 정치인들에게 접근해서 예를 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 2021년 5월 9일 날 이준석 대표가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명태균 씨를 처음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5월 16일에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가 실제 운영하는 한국 사회연구소인가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1위를 기록하게 되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활용해서 정치인들에게 접근하는 그러한 이른바 선거 전략 전문가 활동을 해왔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해명을 잠깐 볼게요. 대통령실 해명은 7월 초 자택 찾아온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가 명 씨를 데리고 와서 처음 보게 됐다. 얼마 후 역시 자택을 방문한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 데려와서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대통령실이 밝혔는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또 이준석 대표는 거짓말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나섰거든요. 이거는 대통령실 입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점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보세요?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2021년 6월 28일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윤 대통령 명태균 씨가 만나기 며칠 전에 명태균 씨는 김종인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바꿔줬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오늘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함께 있었고 그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윤석열 후보를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했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7월 4일 날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 윤석열 당시 후보를 만나러 갔더니 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있었다. 그렇군요. 그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태균 씨를 소개해 준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명태균 씨가 여러 발언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진실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에게 놀아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핵심적인 팩트는 대통령 부부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김건희 여사와의 여러 가지 텔레그램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다고 하고 일부 공개된 게 있지요. 22년도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순 전 의원의 공천에 나름대로 통화를 하고 그게 현실화됐던 부분들도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나열했던 여러 가지 국민의힘 내의 유력 정치인들과 관계가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번 만났다, 별로 안 친하다 지금 얘기하는 거지 아예 모른다라고 하는 것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누가 소개를 해줬든 몇 번을 만났던 중요한 건 명태균 씨가 이 사람들과 유력 정치인과 대통령 부부와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이 파고들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받을 만한 상황까지 좁혀오니까 자꾸 분산시키는 느낌이 듭니다. 누구를 한다 하니까 벌써 우리도 누구를 몇 번 만났는데 이건 거짓말이고 이건 이렇고 이런 사실관계로 확인하잖아요. 그렇군요. 의미 저는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것은 명태균 씨가 과연 권력자들과 유력 정치인을 통해서 본인의 사익을 추구했는지 그리고 정당 정치, 공천 과정 이런 부분에 관여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통령 부부라든지 유력 정치인들이 힘을 실어줬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저는 김재원 최고도 참 답답한 게 아니 허풍쟁이의 듣보잡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런 분들과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이 친했다는 게 그 정도 수준입니까? 국민의힘이?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 명태균 씨가 자기 인정 안 해준다고 투덜거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인물이라고 판단했고 또 선거 브로커로 언젠가 일을 낼 줄 알았다. 검찰이 조속히 성역 없이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홍준표 일단 시장도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렇죠. 사람인지. 하지만 경계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이 명태균 씨에 대한 호불호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엇갈리고 있고요. 지금 소영주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가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갈래로요? 첫 번째,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9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김영선 전 의원 세비에서 절반 50%를 매달 명태균 씨에 이렇게 전달을 해준 그 혐의에 대해서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사는 지금 공수처 수사 4부에서 똑같은 정치자금법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혐의 내용은 어떤 혐의 내용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제공 의혹. 이 의혹으로 지금 공수처 수사 4부에서 수사를 착수한 상태다. 따라서 이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제공 의혹 이 부분이 나중에 크나큰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숨긴다고 해서 숨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되고 아마 수사는 지금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웬고하니 그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 유튜브에 출연해서 김영선 공천은 여론조사 대가였다.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하기 시작한 명태균의 여론조사 제공 의혹은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명태균 씨 발언이 계속 나오고 인터뷰가 나오니까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해명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일단 보면은 안철수 의원은 명태는 알아도 명태균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명태균 씨는 본인이 단일화 때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김종희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김종희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윤 부부 이미 명태균이 알고 있더라라고 얘기했고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는 자신이 명태균 소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지금 앞서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이야기도 했고 이 명태균 씨가 또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명을 하면 또 반박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죠. 정치적 이득이 없는 사람을 정치인 옆에 두겠습니까? 명태균 씨는 어느 시점에는 매우 저들에게 정치적 이득을 줬던 사람일 공산이 크지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은 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냐? 네가 가져가 이거잖아요. 나는 몰라. 결국엔 뭐냐면 지금 명태균 씨가 드러난 사실들을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 부적절해 보이니까 관련이 됐다고 하면 이미지가 깎일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인데 저는 정말 놀랬던 부분들은 대통령을 향해서 본인이 정말 잘못해서 검찰이 잡아간다면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할 수 있다. 나를 자신 있으면 잡아가 봐라. 아니 대한민국의 검찰 사법권을 농락해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은 그 다음날 또 농담삼아 말이라고 또 근데 했죠. 이게 더 농락입니다.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국정을 수행하는 이 많은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나 하나면 당신들은 다 무너져. 이게 아무리 허풍쟁이라 하더라도 이걸 가만둔다는 건 뭔가 구리거나 캥기는 게 있는 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명태균 씨에게 이렇게 휘둘리는 대한민국 정치권 정말 크나큰 문제다. 참담하다고 생각하고요. 경기대학교 그 함성득 교수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명태균 씨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이준석 의원이다. 함성득 교수 본인도 명태균 씨를 소개받았는데 소개해준 장본인이 이준석 의원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께서도 명태균은 김종인, 이준석과 특수관계이다.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29일 날 서울에 있던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의 전화를 받고 그 심야에
지리산 7불사까지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7불사 사찰에서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와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비례대표 1번 공천을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군요. 굉장히 부적절하고 비정상적인 공천 논의 과정이었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당은 신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궐선거 딱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내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자, 뭐 부산 있고요, 전남 영광 있고요, 곡성 있고요. 그렇죠. 또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있어요. 예,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있고요. 강화도 있고요. 예. 최대 관심 지역은 어디세요? 저희 당 입장에선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가 그래요? 지금 초미의 관심사고요. 예. 민주당 입장에선 전남 영광이겠죠. 현재 전남 영광 같은 경우는 초반부에는 민주당이 앞서다가 조국 혁신당이 무서운 또 기세로 상승 기류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또 최근에는 진보당 후보가 또 상당한 약진을 하고 있다. 그런 분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같은 경우도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단일화를 한 이후부터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와 저희 국민의힘 지도부가 4차례나 부산 금정구를 방문해서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까지 여는 그러한 지금 상당히 긴장돼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도 이재명 대표도 어느 정도 큰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세요? 작은 선거지만 이거는 결코 작은 선거가 아니죠. 의미는 상당한 선거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당 대표 되고 난 이후에 첫 정치적 시험 때고. 그렇네요. 그다음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떻습니까? 지금 사법 리스크 때문에 잔뜩 지금 곤혹스러운 입장 아닙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영광에서 패배할 경우 정치적 리스크까지 жил머져야 된다. 과연 서바이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곡성에 내려갔죠. 네네. 곡성 영광. 뭐 영광 선거 지금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나 봐요. 영광 선거가 삼수관계가 복잡해졌죠. 진보당이 들어오면서 진보당, 민주당, 조국혁신당 3파전으로 치열하게 지금 맞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는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 하지만 민주당이 아주 그냥 혼자만 독보적으로 앞서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총력을 다하는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 자체도 이제 부산 금정이 가장 본인이 이번 선거에서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평가에. 금정은 텃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낮은 국정 지지율, 그다음에 여론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 대표의 개인기로 뚫어보겠다라는 것인데 저는 일단은 뭐 부산 금정을 넘겨주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로서의 약간의 책임은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의 평가다. 그런 측면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결국에는 본인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대표의 리더십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겠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울 당협위원장,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술을 마시고 추돌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 외에도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를 추가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데다 차를 몰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이 되는데 일반적인 음주운전 혐의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새벽 사고 직전 CCTV 영상을 보면 문다혜 씨는 비틀거리며 힘겹게 차에 오릅니다. 사람이 많은 골목길을 위태롭게 빠져나가더니 대로에서는 우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결국 차선을 바꾸다 택시와 충돌했는데 택시기사는 목 등의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문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다치게 한 경우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사망 시에는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어 혈중 알코올 농도 0.2% 미만의 초범의 경우 징역 2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단순 음주운전 혐의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149%의 만취 상태였던 다혜 씨가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판단되면 음주운전 혐의에 위험운전치 사상 혐의까지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다혜 씨가 5분 이상 주차가 불가능한 구역에 7시간 정도 차를 대고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는 장면 등이 CCTV에 포착된 것과 관련해 불법 주정차와 신호지시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다혜 씨 난폭 운전을 조사해달라는 진정도 접수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해외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이른바 고수익 해외 취업을 미끼로 현재 감금되는 등 피해를 당한 우리 국민이 2년 사이에 5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사기 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 문제 제기하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지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조지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동남아 지역에서 해외 취업과 고수익을 고리로 청년들의 꿈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건데 특히 어느 지역에서 이 범죄와 피해 사례가 집중되고 있습니까? 네, 해외 불법 취업 사기 같은 경우에 미얀마라든지 라오스라든지 캄보디아, 소위 말하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올해에만 해외 불법 취업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무려 9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로도 피해 상황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러한 피해가 증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여러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구직 담년 청년들도 많이 급증했다는 소식도 많이 접했을 텐데 대다수 청년들이 온라인 인터넷 그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구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버젓이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허위 과장 광고들이 게시되어 있다는 점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취업 관련 공고들을 접하고 있는 건데 주로 어떤 내용이 현혹되고 있는 건가요? 돈과 관련된 거겠죠? 예, 대다수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으로 이 청년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들인데 제가 어제 대형 취업 사이트를 확인해 봤을 때 보니까 월 5천만 원까지 이렇게 광고를 하는 원이요?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외 취업뿐만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사업장에서도 이렇게 고수익을 중심으로 허위 광고, 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네, 월 5천만 원 그런 거짓 광고, 허위 광고가 구인 구직 사이트에 버젓이 올라오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한데요. 정부 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우선 정부에서는 거짓 광고에 대해서 신고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채용절차법에는 이 법 위반을 했을 때 단순히 과태료 부과에만 머물러 있어서 법적 조치를 강화하는 그런 법안 개정들이 필요해 보이고 지금 현재 당정이 함께 준비하고 있는 공정채용법도 서둘러서 법안이 성안되고 개정 절차에 이뤄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처벌 강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2일차인데요. 추가로 살펴보고 계신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임금 체불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1조 원 가까이 규모가 되는데 임금을 체불했을 때 국가가 먼저 지급을 해주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받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수율이 30%에 불과해서 저도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만 민사 집행 절차를 국세 체납 절차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할 계획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 변화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지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생 국감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주장했던 김문수 장관의 발언을 놓고 여야 설전이 이어지면서 파행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감사에 앞서 김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장관은 일제강점기에 발급된 여권 등을 보면 국적이 일본으로 돼 있는 건 역사적 기록이란 취지로 해명했고 이에 야당은 반헌법적 발언이라며 퇴장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주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친일파로 몰아가는 건 부당한 마녀 사냥이라며 국정감사는 감사대로 진행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김 장관에게 퇴장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이 국경 봉쇄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면서도 관련 개헌 여부는 밝히지 않은 걸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내외 여건상 미뤘을 거란 분석과 함께 공개만 안 했을 것이란 의견도 있는데 어떤 경우든 자기 모순에 빠진 거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북한은 헌법 개정을 통해 핵무력 정책을 명시한 뒤 다음 날 대내외 매체를 통해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현대적인 핵무력 건설과 공화국 무장력의 시대적 사명에 관한 국가활동 원칙을 지난 7일과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개헌 소식도 이튿날 보도는 됐지만 예상됐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도화한 개정도 있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영토 조항 신설이나 통일 표현 삭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함에 대하여가 저는 찬성으로 채택됐습니다. 전문가 사이에선 미 대선 등을 지켜보기 위해 추후로 미뤘을 거라는 분석과 함께 최고 존엄 지시였던 만큼 개정은 해놓고 공개만 안 했을 거라는 관측이 엇갈립니다. 다만 어떤 경우든 김정은 체제에 자기 모순이 반영된 거란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영토 조항의 경우 정전협정을 부정해온 북한이 정전협정에 의해 획정된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으로 공식 명시하거나 선언하기는 어려웠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한반도에 병존하는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한 상황에서 우리처럼 한반도 전체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 때문에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회의에 아예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통일 개념 폐기 역시 김일성 주체 사상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데 대한 부담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북한 주민 설득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으로 진단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데올로기적인 혼란을 우려해서 민족 통일 개념 삭제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문가들은 헌법 반영 여부는 아직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북한의 남북 육로 단절과 국경 봉쇄 선언으로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 방향성은 더욱 분명해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탄 남성이 운전 중이던 여성 택시기사를 휴대적으로 마구 때립니다. 이것도 모자라 택시를 파손하고 차량을 몰고 달아나려 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늦은 밤 택시에 오른 남성이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더니 갑자기 몸을 숙여 운전석으로 휘두릅니다. 피해 기사가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따라 내린 남성이 기사를 쫓아갑니다. 내부 간선도로인데요. 무슨 한도로? 예. 없으시고요. 지금 차 때리고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괜히 그래요. 네, 이유도 모른 채 폭행당한 피해 기사. 경찰이 오기까지 지나가던 택배 기사의 도움으로 겨우 몸을 피했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택시를 파손한 것도 모자라 택시를 직접 몰고 도주하려 시도까지 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체포된 50대 남성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 피해 기사는 아직도 당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핸드폰으로 맞았으니까 정신 하나도 없었고 또 차에서 탈출해서 또 저를 죽인다고 잡으러 다니고 계속 저는 도망 다니고 그런 게 계속 지금도 자다가도 그냥
꿈에 막 도망다니고 그러니까. 택시기사를 포함한 운전자 폭행 사건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운전석 칸막이 설치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에 만족하시나요? 내가 다니고 있는 이 회사가 최고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많지는 않겠죠. 포브스가 매년 독일 여론조사 기관과 함께 세계 최고의 직장을 조사해 발표하는데요. 다국적 기업 그룹에서 근무하는 50여 개 나라의 직원 30만 명 이상을 조사한 결과 2020년 이후 4년 동안 굳건히 1위를 지켰던 삼성전자가 올해는 선두 자리를 내주고 3위로 밀려버렸습니다. 삼성전자를 밀어낸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입니다. 지난해 주력인 반도체 업황 악화로 반도체 사업에서만 15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낸 데 이어서 국내에서는 성과급 불만 등으로 지난 7월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창사 이후 첫 총파업에 돌입하고 인도 가전 공장에서도 한 달째 파업이 이어지고 있죠. 이러한 노사 갈등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포브스 조사에서 한국 기업은 물론 아시아 기업 가운데 상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건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KB와 신한금융그룹 등이 100위권 안에 들었고요. 최근 인공지능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AI 반도체 대표 기업인 엔비디아는 지난해 154위에서 올해 22위로 무려 132계단이나 상승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4위였던 애플은 11계단 하락해 15위에 그쳤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국회에 나가겠다고 결심했다는 이 메시지.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이가 팬 소통 플랫폼을 통해서 팬들에게 보낸 건데요. 하이브 내 따돌림 사건과 관련해 오는 25일에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된 뒤 홀로 출석하겠다고 뜻을 밝힌 겁니다. 한이는 걱정 안 해도 된다. 나 스스로와 멤버들, 또 뉴진스 팬덤을 뜻하는 버니스를 위해서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경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1일 진행된 그룹 뉴진스의 긴급 라이브 방송. 멤버 한이는 과거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며 따돌림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하이브 안에서 만난 그룹 아일릿의 매니저가 아일릿 멤버들에게 자신을 무시하라고 했고 어두워 김주영 대표에게 이를 알렸지만 사실상 무시됐다는 겁니다. 저희 다른 멤버들도 그런 일을 당할까 봐 무서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증거가 없고 너무 늦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팬들은 국회를 향해 거듭 진상조사를 촉구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5일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김주영 대표는 출석할 전망인데 이와 달리 한이는 참고인으로 채택돼 그간 출석 여부가 불투명했습니다. 그런데 한이가 팬 소통 앱을 통해 직접 국회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이는 자신과 멤버 그리고 팬들을 위해 국정감사에 나가기로 했다며 뉴진스와 버니즈를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따돌림 논란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연일 격해지고 있습니다. 뉴진스 멤버의 부모들은 문제의 발언이 있었을 시점에 CCTV 영상만 없다면서 은폐 의혹을 제기했는데 아일릿의 소속사는 따돌림 논란은 사실 무근이고 영상 역시 보관 기간이 지났을 뿐이라며 음해 시도를 멈추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뉴진스 팬들이 어도어 임원진과 하이브 홍보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대형 허리케인 밀턴이 미국 플로리다 서부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잇따른 허리케인의 토네이도까지 곳곳에 발생하면서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바라본 허리케인 밀턴입니다. 소용돌이 모양이 선명한 두터운 비구름이 멕시코만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밀턴은 3등급으로 다소 약해졌지만 여전히 중심 최대 풍속 시속 200km에 육박하는 세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밀턴의 영향을 받는 11개 카운티는 주민들에게 마지막 기회라며 대피를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We have had enough advanced warning that we should not
have any deaths as a result of this storm. Neighbors help neighbors. We have transportation solutions if you can't get out of a certain area. 밀턴의 상륙을 앞두고 플로리다에서는 강력한 토네이도가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20개 이상의 카운티에 토네이도 주의보가 발령됐고 주택이 파괴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허리케인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올랜도의 디즈니월드와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안전을 위해 폐장했습니다. I've never been like this close to like a big hurricane. 허리케인 헐린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또 찾아오는 대형 폭풍으로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허리케인이 잇따라 발생하는 복합 재난이 최근 잦아졌다고 지적합니다. And you may still be even recovering and even cleaning up from that storm when the next one comes. When storms happen in such rapid succession, the impacts don't just add up, they compound, sometimes in an exponential way. 구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이를 거라는 추정도 나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네, 지난 7월이었죠.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있었던 전기차 화재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네, 당시 불타버린 벤츠 차량과 똑같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들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관련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벤츠 전기차요. 모델이 어떤 모델이었습니까? 벤츠 EQE 모델이었습니다. 예. 이 청라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 굉장히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예. 지하에서 말 그대로 이 충전 중도 아니었던 전기차에서 불꽃이 일었고요. 예. 정말 삽시간에 열 폭주 현상으로 인해서 대규모 폭발 같이 보이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예. 이 당시에 스프링클러도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해서 정말 큰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예. 지금 지하주차장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차량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인접해서 주차가 되어 있었고요. 연기가 삽시간에 위로 퍼지면서 이 아파트 내부에도 그을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또 지하에 대부분 어떤 전력시설이라던가 배관과 관련된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이 배관들이 다 녹아버려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한여름이었고 올해 특히 무더위로 고생을 하였는데 이 아파트 주민들 단수되고 전력도 공급받지 못해서 그 피해가 굉장히 상당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때 이 화재가 난 모델, 이 벤츠 전기차 모델에 대해서 결국 지금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화재의 원인이 이 제조사, 이 벤츠에서 이걸 만들 때 제조 자체의 결함인지 아니면 배터리 자체의 문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직 규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이 해당 모델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들, 벤츠를 소유하고 있는 이 차주들이 지금 이번에 소송을 통해서 벤츠 코리아 그리고 벤츠 본사 일부 리스 업체들에게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했다는 사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소송을 제기한 건 그 아파트에서 피해 입은 분들이 아니라 이 벤츠 같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들이잖아요. 그럼 이 차주들은 제조사가 뭘 잘못했다라고 적시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소송에 지금 참가하고 있는 인원들은요. 지금 28명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분이 아니라 불이 났던 이 해당 벤츠 전기 차종을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입니다. 현재로는 뭐 무슨 피해를 입은 거는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화재와 관련된 그런 피해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해당 차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주장하고 있는 점이요. 결국 이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내가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배터리에 있습니다. 전기차는 사실 배터리가 전부다라고 할 정도로 가장 핵심적인 자재인데 이 배터리가 이 소비자들이 처음에 구매를 할 때는 중국에서 지금 1위 업체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 공급을 하고 있는 CATL 업체의 배터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였고 실제로 2022년도에 국내의 인터뷰를 보면은 이제 벤츠 부사장이 지금 해당 모델에 탑재되어 있는 배터리가 CATL 모델이다.
상황이다. 이렇게 인터뷰한 부분. 그리고 이제 이런 영업 사원들이 지금 갖고 다니면서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는 그런 정보들이 담긴 브로셔를 보면 이제 CATL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 그걸 믿고 구매하였는데 사실상 이번 화재를 통해서 알려진 점이요. 해당 모델에는 파라시스라는 같은 중국 업체지만 한 10위권 정도 되는 규모. 그러니까 CATL보다는 훨씬 인지도라던가 어떤 그 규모에 있어서 소규모다라고 볼 수 있는 업체의 배터리가 들어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구매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있어 허위의 사실을 공지받았고 이로 인해서 구매했기 때문에 이것은 구매 취소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착오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피고 있고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소비자의 기만을 했기 때문에 이 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과 더불어서 지금 이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그럼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 상각 그리고 지금 이 해당 모델의 중고차의 어떤 그런 가격 시세가 어떤 실질적으로 보면 좀 떨어지고 있는 측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금전적인 손해와 직결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아직은 이 손해가 모두 확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1인당 1,000만 원으로 청구를 했지만 추후에 구체적인 원인이 발견이 되고 확인이 되면 더 높게 청구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네, 소비자 주장 정리해 주셨는데 여기서 소송 제기한 소비자 측의 입장 저희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망 때문에 원고들이 착오가 발생해서 매매계약, 리스계약을 체결한 거기 때문에 매매계약, 리스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매매대금, 리스 사용료를 환불해달라 하는 청구가 이제 하나고 셀 공급 업체가 어디냐? 그러니까 스타진스키 부사장의 CATL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요구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요구 조건이 있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를 잘못 알고 구매했다면 이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파라시스 배터리인 줄 알았다면 해당 차주들은 이 차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착오로 인한 취소도 가능할 것이고 어떤 금전적인 손해를 일단 배상받기 위해서 일단 원고당 1,000만 원씩을 청구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떤 최소한의 일단의 금액이고 지금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공정위의 조사 결과 같은 부분을 보고 추가로 더 청구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앞으로 일단 이 조사 결과를 좀 지켜보면서 소송의 추이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사인 벤츠코리아 입장이 나왔나요? 그렇죠.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도 직접 벤츠의 사장이 출석을 해서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기도 했는데요. 벤츠코리아 측은 이제 이번 소송에 대해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이 배터리의 제조사를 속여서 팔았다. 이 점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해당 인터뷰, 그러니까 이 해당 모델에 이제 CATL 모델이 탑재되어 있다는 그 인터뷰는 그러니까 CATL 모델만 탑재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CATL 모델도 사용되고 있다는 취지였다라고 알고 있다. 이렇게 이 정도로 답변을 했고요. 어떤 배터리를 사용할지는 어떤 최선의 어떤 그런 정비 검사 등을 거쳐서 자체적인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소비자들에게 이것을 속이거나 아니면 CATL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광고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밝힘으로써 어떤 기망했다는 부분은 전면적으로 좀 반박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이 청라 이 화재 사건을 통해서 벤츠 측에서 지금 45억 원 규모의 어떤 배상안을 발표한 상황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단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다. 어떤 지금 이 화재의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이 되고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벤츠가 지금 모든 부분을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만 지겠다 우선은. 그렇죠. 우선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고 추후 문제가 되는 점이 있어서 밝혀진다면 최선을 다해 배상하겠다. 일단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그러면 국정감사에 출석한 벤츠 측 관계자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Please also understand here the investigation is currently ongoing, but I would like to underline Mercedes-Benz never try to deceive its customers when buying an electric car. We focus on technology, quality, and also safety, and this is always priority for us, and we don't
distinguish in quality and safety when sourcing. 네, 이제 소송이 시작된 상황이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청라 아파트 주민들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예.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요. 이 피해 규모의 집계도 아직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을음 같은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어디까지가 배상받을 수 있는지도 확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여전히 어떤 조사와 어떤 피해 규모를 측정하는 데 그치고 있고 벤츠가 뭐 45억 원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 일단 개별적으로 이 안을 어떻게 분배할지 어떻게 돌아가게 할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논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뭐 피부 질환 같은 부분도 발생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가재 도구에 대한 그을림부터 해서 예. 일단 이 제대로 이 주거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손해를 어떻게 측정할지 예.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지원이 있지만 뭐 숙박비 정도에 아직까지는 그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결국 이 부분은 소송을 통해서 어떤 보험사 간에도 어떤 구상권을 청구하는 또 과실 비율을 나누는데 치열한 공방이 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비단 이번 사건 말고도 자동차 관련해서는 여러 결함들이 발견됐고요. 그 결함과 관련해서 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많잖아요. 어떻게 보통 결정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이 어떤 자동차라던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은 하지만 예. 정확하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 소비자가 잘 알 수 없는 그런 고도의 기술이 예, 집약된 예. 제품들이 있어요.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차 같은 부분도 대표적인 그런 영역인데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도 이 배터리 제조사인 파라시스도 얼마 전에 처음으로 입장을 냈는데 파라시스 측에서는 또 이것이 벤츠, 그러니까 배터리는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갖다가 조립을 하고 완성품을 만든 벤츠 측의 문제일 수도 있다, 또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예. 결국 이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소송에 직접 참여하는 게 매우 제한적이고요. 결국 큰 금전적인 투자를 통해서 뭐 대형 로펌 등을 통해서 이런 소송에 나선다고 해도 이것을 규명하기까지, 결국 원인을 찾기까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의 문제라면은 이것이 배터리 자체의 결함인지 배터리가 부착되는 과정의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이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월드컵 3차 예선 요르단과의 일전을 치릅니다. 대표팀의 주장이자 에이스 손흥민이 부상으로 빠진 만큼 그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지가 관건인데요. 스포츠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시찬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오늘 경기는 밤늦게 시작하죠. 네, 요르단 원정 경기여서 우리 시간으로는 밤 11시에 암만 국제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중동 원정인데 우리나라에는 큰 악재가 터졌죠. 아시는 것처럼 허벅지를 다친 손흥민이 이번 소집에 함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일찌감치 홍명보 감독도 이 손흥민 없는 플랜 B를 준비는 했지만 쉬운 숙제는 아닙니다. 일단 주장 완장은 수비 핵심 김민재가 이어받았습니다. 운동장에선 검증된 황희찬이 손흥민의 빈자리를 채울 가능성이 크고요. 이재성과 황인범이 중심을 잘 잡아주고 이강인에게 한 방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소속팀에서 물 오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오현규나 배준호도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요르단과 지금까지 7번 싸웠는데요. 3승 3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겼던 건 10년 전이 마지막이고요. 최근 2경기 아시안컵에서는 1무 1패로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특히 4강에서 0대2로 완패했던 건 지금 축구 대표팀을 경랑에 빠져들게 한 아주 뼈아픈 경기였습니다. 이때 골을 넣었던 선수가 상대 에이스 가운데 하나인 야잔 알 나이마트인데 이 부상을 회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출전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우리 대표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월드컵 예선이기 때문에 대표팀으로도 중요한 경기고요. 홍명보 감독도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잖아요. 네, 홍명보 감독이 축구 대표팀을 맡는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지난 7월 7일입니다. 벌써 석 달이 넘게 지났죠. 그런데 허니문은 고사하고 100일 가까이 비판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임 절차를 둘러싼 논란 때문입니다.
이게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면서 최근엔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국회 현안 질의에 출석했고 국정감사에서도 축구대표팀 얘기가 거론됩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절차가 잘못된 만큼 재선임해야 한다는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감독 선임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 이 경기 결과마저 좋지 않다면 더욱 거센 사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경기가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경제부 기자와 함께 오늘의 경제 이슈 살펴보는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한웅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첫 번째 이슈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가 세계 최대 규모 채권 지수, 세계 국채 지수 편입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국채 시장이 명실상부하게 제값받기에 성공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일부 금융 선진국들도 문턱을 넘기 어려운 매우 까다로운 선진국 클럽인 윅비에 한국이 26번째로 편입되었습니다. 네, 이게 국채 선진국 지수 편입,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 국채는 그 우리나라 정부가 예.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예, 말하는데요. 예. 이 국채를 투자할 때 이 국채는 이제 국내에서도 발행을 하지만 해외를 상대로 더 많이 발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국채 투자를 할 때 그 참고로 하는 벤치마크가 있습니다. 이 벤치마크가 되는 그 지수가 3개가 있는데요. 예, 그 중에 2개가 선진국 지수고 하나가 신흥국 지수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2개의 선진국 지수 모두에 대한민국 국채가 편입이 된 겁니다. 그 2개 중에 하나가 이제 블룸버그 바클레이스 글로벌 국채 지수인데요. 예. 저기에는 이미 편입이 돼 있고요. 예. 이번에 이제 가입이 된 게 편입이 된 게 WGBI라고 해서 세계 국채 지수입니다. 여기에 이제 편입이 확정이 됐고요. 예.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내년 11월부터 이제 편입이 됩니다. 예. 여기에 이제 편입을 결정하는 곳은 영국 FTSE 러셀이라는 곳인데요. 네.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2022년부터 도전을 해가지고 예. 사수 끝에 편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뭐 75조 해외 자금 유입될 수 있다고 하니까 예. 반가운 소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시 이제 그래픽을 보면서 좀 더 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WGBI 예, 세계 예. 국채 지수에 우리나라 국채가 편입이 됐는데 네. 그 비중이 9번째로 높습니다. 2.22%를 차지하거든요. 저기 다 나와 있네요. 예.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렇죠. 독일, 영국, 스페인에 이어서. 예. 그러니까 국채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요만큼 구성하면 좋다. 이게 그렇겠네요. 이제 되는 건데 미국은 이제 40%가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채는 2.22% 비중이 이제 적합하다라고 저 국채 지수는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저렇게 되면은 이 WGBI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투자 금액이 그게 2조 5천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2.22%는 대한민국 국채를 이제 투자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 금액이 75조 원 정도 되는 겁니다. 네. 지금 국내 그 국채 시장에 260조 정도의 외국인 투자 자금이 들어와 있는데 75조 원 정도가 더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대단한 이제 성과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브리핑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채 시장의 어떤 그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굉장히 크다. 한국 정부의 이런 의지들을 잘 설명한 것이 제 생각으로는 저희한테 기회가 좀 빨리 오지 않았나. 네,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예상해야 할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해외 투자 자금이 이제 더 많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이제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 금리가 더 내려갈 수 있는 거고 이제 그 투자 자금이 이제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러면 국채만 내려가겠느냐? 회사채라든지 금융채라든지 다른 채권도 내려갈 수 있으니까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때 부담이 조달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시중 금리가 내려가니까 주가는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또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뭐 일단 우리나라가 선진국 국제시장에 편입되면서 이제 가상금리도 낮아지니까 회사채 발행하기도 좋고 아주 반가운 소식이네요.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겨울. 네, 오늘 또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대로 내려갔죠. 예, 5만 전자가 됐습니다. 그 연말에 뭐 10만 전자를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기대했던 거에 반토막이죠. 그러네요. 5만 전자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종가 기준으로 5만 8,900원이 됐는데요. 52주, 즉 1년 최근 1년간의 최저가입니다.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5만 전자가 된 것은 1년 7개월 만에 처음이고요. 그런데 또 이게 그 SK 하이닉스하고 저기 한미 반도체는 또 4%와 3%씩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의 소외감이 더 큰 거죠. 투자자들의.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실적은 좀 좋아진대요. 어때요? 지금 일단 3분기 실적이 기대보다 안 좋았고요. 10조 미만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단기, 중기 전망도 밝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더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범용 메모리 반도체는 중국산 더 싼 제품에 밀리고 있고, 첨단 HBM, AI 칩에 쓰이는 그 메모리 반도체는 또 하이닉스에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지금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이제 그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겨울이 온다고 했는데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지금 그 보고서 이후에 잘 나가고 있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예측이 들어맞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제 그 전략의 부재 그리고 조직 내 매너리즘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끊이지 않는 잡음에 국감장 나온 임종용 우리금융회장 결국 오늘 국감 증인으로 나왔죠. 4대 금융그룹 회장으로는 처음 오늘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그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왔는데요. 공교롭게도 임종용 회장은 금융위원장 출신이죠.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그 올해 들어서 이제 우리은행 횡령 사건 많이 나지 않았나요? 잡음이 끊이질 않았죠. 그 2년 전에 700억대 횡령 사고가 있었는데 올해 6월에는 또 100억대 김해 지점에서 그 횡령 사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게 350억대 부당 대출이 이루어졌죠. 전 회장 친인척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감사를 통해서 적발을 했는데 또 금감원에 보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금감원은 또 외부 제보를 통해서 이걸 인지하고 또 조사를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더 문제가 됐었죠. 그리고 지난달 말에는 또 그 허위 대출 서류를 가려내지 못해가지고 55억대 금융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유로 해서 임 회장이 오늘 이제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발언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금감원장이 우리금융 인사에 개입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금감원장이 우리금융에 대한 언급은 이번 부당대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기업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그리고 내부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또 이에 대한 경영진의 각성 그리고 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예, 앞서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이 사고가 불거지고 나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임원진이. 그렇게 얘기했군요. 그것을 의원들이 금감원장이 인사 개입을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군요.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올해 들어서 그 금융권에서 잇따라 이제 그 금융 사고가 이제 일어나면서 올해 들어서만 해도 1,336억의 이제 금융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이거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국감에 오늘뿐만이 아니라 금융사 이제 CEO들이 대거 이제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우리 금융 회장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요.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홍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기업 뉴스 전해드립니다. KT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한국형 AI 모델을 개발하는 등 협력 범위를 넓혀 향후 5년 누적 매출로 최대 4조 6천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MS와의 협력 계획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KT는 MS와 파트너십 계약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안에 한국형 AI 모델을 개발하고 공공금융부문 클라우드 서비스를 내년 1분기까지 상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세계가 글로벌 미디어 그룹 파라마운트와 손잡고 화성 국제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합니다. 신세계 계열사인 신세계 화성은 오늘 경기도 화성시와 함께 유치 선포식을 열고 파라마운트의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테마파크 사업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부영그룹이 캄보디아 푸놈펜시의 부영타운 주상복합 아파트의 준공 행사를 열고 분양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완공된 부영타운은 1,474세대인데 부영그룹은 추후 단계적으로 총 2만여 세대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조성하기로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1년 중 외출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선선한 가을 공기 기분까지 가벼워지는데요. 다만 현재 내륙 곳곳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발달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 내륙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하늘에 구름이 다소 많았는데요.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 없이 맑겠습니다. 다만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낮에는 25도 안팎으로 온화하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4도, 광주와 대구는 13도 보이겠고요. 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빠르게 올라가겠습니다. 서울 24도, 광주와 대구는 25도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커지면서 내륙에 안개가 짙게 끼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 내륙에서는 출근길에 운전 조심해 주셔야겠고요. 영남 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목요일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